바이든 행정부가요 너무너무 방만한 정부의 경영을 했다. 정부 살림을 사실상 다 써버렸다. 네. 빚이 50%가 늘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댈 수 없는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 그거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때 얼마 늘렸냐? 5조 달러 늘렸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주식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2025년 시작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주식,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좀 인사이트를 나눠주셨으면 하는데요. 우선은 그 최근 한 달 동안 대표님 좀 어떠셨어요? 시장 상황 이렇게 대응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어요. 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른 뉴스 나와서 네, 또 저희가 바뀌고.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다르게 가고 아하. 그래서 역시 장기 투자할 종목들만 딱 골라놓은 거는 좀 안심이 되고 편안했었는데 지수 관련한 종목들은 저희도 좀 많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종목들 놔두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응하는 종목들 따로 있을 텐데 요거 좀 힘들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선은 미국 시장부터 여쭤보면은 미국 시장은 좀 올해 어떨까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좋은데 그런데 상반기랑 하반기를 나눠서 보면은 상반기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하반기는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도 연으로 끊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5에서 10%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플레이를 잘해야 되는 게 한 15% 이상 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상반기에 집중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네요. 저희는 그럴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비슷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이 뭐 좀 불안불안한 건 맞고 또 뭐 관세니 뭐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돈 올라갈 때 벌어야 되니까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근거를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는 미국 경기가 좀 나빠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다 정책 관련한 거라서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네. 네네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미국의 고용이 좀 나빠질 것 같습니다. 아, 미국 고용이. 네. 네. 그래서 미국의 고용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실업률을 보고 두 번째는 매달 발표하는 논팜 페이럴이라는 고용, 신규 고용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규 고용이 저희는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네.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이민 정책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이 뭔가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신규 고용이잖아요. 네. 2014년부터 20년까지 저희가 먼저 한번 통계를 그려봤어요, 블룸버그로. 그런데 이제 왜 이걸 나눴냐면 코로나 전후로 이제 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월 한 20만 정도가 신규 고용이 늘어났었어요. 20만 명 정도. 네, 네. 평균은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14년부터 20년 동안의 6년간 평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 21년부터는 네. 21년부터 24년까지는 월 평균이 35만 명이었어요. 네. 높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마지막 우리가 본 숫자가 25만 얼마잖아요. 네, 그러니까 25만이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높은 거죠. 거예요. 네,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민입니다. 이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블룸버그 자료인데 이민 정책 때문에 지금 들어온 인구가 얼마나 늘었냐 하면은 23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23년 기준으로 이민자가 330만 명 중에서 330만 명 중이 들어왔고요. 네. 그 중에 240만 명은 불법 이민자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파란색 선 있잖아요. 네. 여기가 사우스 이스트 보더 인카운터잖아요. 네. 남미에서 들어온 타고, 거네요. 타고 들어온 애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민자가 330만이면은 과거의 연간 이민자는 얼마였냐면 평균적으로 150만 내외였어요. 아, 거의 두 배가 들어온 거고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들어온 거죠. 그 중에 네. 절반 이상이 불법 이민자다. 그렇죠. 거의 70% 이상이 불법 이민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이민자를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는 그냥 막는 게 아니라 네, 쫓아내겠다는 거죠. 네. 추방을 하니까 네. 이 친구들이 괜히 일하러 나갔다가 추방되면 안 되니까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요즘에 미국의 뉴스 보면 네.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매일 1,000명씩 내보내라고 이제 오더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잡아놓고 막 이러면서 막 지금 도망가고 막 난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불법 노동자가 어떻게 취업을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다 합니다. 건설 일용직 그렇죠, 또는 그렇죠, 뭐 하다못해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라도 네.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막 계속 기업의 고용에 잡히기 때문에 그게 다 논판 페이롤에 잡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5만, 최근에 25만. 그런데 이게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이 하반기부터는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그 회사한테 물어보는 니네 회사 몇 명이라니 이 숫자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뒤져봤어요. 여기저기 미국 사이트, 여기 이제 12호라는 이제 사이트인데 보면은 실제적으로 앞으로의 예측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순수 이민자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해놨고, 네. 그 다음에 요 구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 동안에 진짜 많이 이렇게 들어오긴 많이 했네요. 훅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민의 기여가 논판 페이롤 증가에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럼 뭐 바이든은 왜 그랬냐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 코로나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수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약간 방만하게 컨트롤을 못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되겠죠. 약간 눈 감아준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긴 하고요. 네네. 못 막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반반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신규 고용은 다시 20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시차를 두고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불법 이민자건 이민자건 오면은 소비를 합니다. 네, 미국에 다 와서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의 효과들도 꽤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막힌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일단 이민자 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보더, 그러니까 네. 이제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겠다라는 네, 그렇죠. 것이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이 어제까지 일하던 사람이 쫓겨났어요 이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밥 먹고 뭐 했으니까 소비도 줄어들 거고, 네네. 이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확인이 될 거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업률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이제 사람들이 항상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실업률은 크게 나쁘진 않을 이유는, 실업률은 어떡하죠? 가구 조사를 하는데 네. 6만 가구의, 미국의 전국에 6만 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6만 가구 안에는 불법 이민자는 당연히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이게 뭐 제가 막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실업률은 안정적이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논판 페이롤은 되게 나쁘게 나올 거다. 그리고 아하. 소비가 둔화는 서서히 될 건데, 두 번째 소비에 더 나빠지는 요인이 바로 이제 또 관세. 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는 이제 당연히 관세인데, 네네네. 관세는 솔직히 막 분명히 하는데 그거를 몇 프로 할지는 예측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협박용, 협상용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선 그 공약 때 발표했던 거는 보편 관세가 10에서 20% 네, 정도, 중국 관세는 60%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서히 가겠죠, 그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중국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하면은요, 한 20% 정도 관세를 실행하는 게 공약입니다. 네, 더 낮출 수도 있지만 공약대로 한다면. 예,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왈가왈부 많은데, 저희는 통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상품 수입을 하는 게 연간 3.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3조 달러라고 편하게 보시자 이거죠. 네, 3조 달러. 예, 3조 달러인데 거기서 10%의 관세가 들어가면은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3천억 불이죠. 그렇죠. 0.3조 달러. 0.3조 달러는 3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60% 포함해서 20%의 관세가 매겨진다고 그러면은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 그래서 네. 제가 써놨죠, 여기. 보편적 관세가 이렇게 되면은요, 약 6,300억 달러가 관세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금을 누가 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공급자가 낼 수도 있고 소비자가 낼 수도 있고 판매자가 낼 수도 있고 뭐 나눠서 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세금을 내는 거는 주체는 소비자고요. 네, 그리고 공급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세금 올라가서 가격이 이렇게 너무 비싸지니까 올라가면, 공급은 좀 낮은 가격에 해줘라라고 협상을 하겠죠. 미국의 수입업자들한테.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깎아줘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중국 업체들이 뭐 5에서 10% 깎아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20%에 매기는 세금에 대해 자체는 미국의 소비자가 최종 네, 소비자가 네,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죠. 뭐 미국에도 생산하는 그런 품목이면은 미국 거 사면 되고 중국 거 비싸니까 그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월마트에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싼 공산품은 예, 중국산이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중국산 없이 일주일 버티기 챌린지를 하다가 3일도 못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정도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텍스 페더레이션이라는 기관에서 추정한 거랑 저랑 비슷해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네.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딱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3조 곱하기 20%면 0.6조다. 네네. 6천억 달러 정도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보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어떻게든 마일드하게 녹여낼 만들겠죠. 가능성이 있겠지만, 위안화 약세 보내고 가격 조금 깎아주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세금은 20% 매기면은 그 수익 금액의 20%가 늘어나는 거는 맞고요. 그렇게 늘어난 만큼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은 소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6천억 달러 소비 덜 돼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협상 잘 돼가지고 우리 이것보다 적을 수 있고 10%야 이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천억 달러로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겠구나. 소비에 그렇게 나쁘지 않겠구나. 이런 기준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부분은 협상도 있고 뭐 세수 부족 뭐 무역 적자도 줄여야 되지만은 네. 결정적으로는 세수 부족이 좀 커요. 아하. 네. 세금이 부족하다, 세수가 부족하다. 네, 세수가 세 번째 유동성에서 이제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바이든 행정부가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찍어내긴 했지만은 그걸 핑계로 너무 방만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비를 했다. 정부의 경영을 했다. 정부 살림을 사실상 다 써버렸다. 방만하게. 예,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그 전까지는 유동성 잔치를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좀 걱정거리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뭐 계속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꼭지로 가겠습니다. 유동성이 좀 나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 네, 첫 번째가 고용, 두 번째가 관세, 네. 세 번째는 유동성이네요. 네, 불리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연준이 약 4조 달러 정도를 신규 통화를 만들어냈죠, 찍어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뭐 인플레이션도 촉발시키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자금이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부가 끌어다 쓴 돈을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를 직접 보시죠. 네. 네. 그래서 2019년에는 네. 미국의 정부 부채가 22.7조 달러 했습니다. 2019년이면은 네. 한 5년 전이네요. 네. 4년 전. 이 기준을 잡은 이유는 바로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아하. 네, 연말 기준으로. 네. 자, 그 24년 말 기준으로요. 네. 35조 달러가 됐습니다. 네. 얼마 늘었나요? 한 12조, 12조 13조. 네. 근데 12조, 13조가 늘었다는 거는 이제 22조에서 12조가 늘었기 때문에 50%인가요? 네. 빚이 50%가 늘었어요. 네, 이거는 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이자 네, 가장 큰 자금 12조 달러가 늘었고요. 네. 이거 핑계 댈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댈 수 없는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2년. 그러니까 23, 마지막에 상관없는 24년.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는 코로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때 얼마 늘렸냐? 5조 달러 늘렸어요. 마지막 2년에. 마지막 2년에. 네. 왜? IRA 법안, 칩스 액트, 반도체, 방위비, 방위비. 네, 뭐 러시아 전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바이든 정부가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야, 안 그러면 우리 큰일 났어.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중국한테 저러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결국은 유동성이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2025년에는 좀 이게 불리한 환경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정부가 보면은 과잉 유동성을 갖다가 이제 사실은 4조 달러 본원 통화 푸는 거는 4조 달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너희가 또 대출 좀 해주고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잠깐만요.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은행이 아예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 바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역매포죠. 역매포. 노란색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네요. 이게 2조 달러가 넘어 2.2조 달러까지 갔다 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은행한테 돈을 줘서 대출하라고 그랬더니 은행들이 우리 안 써요 아무도 다시 정부에다가 연준에다가 예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주니까. 그게 이만큼 늘어났다가 이렇게 왜 빠졌을까요? 안 쓰니까 그럼 됐어. 내가 우리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한 거죠.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채를 발행해서 엄청난 국채에 발행한 자금들을 IRA 법안에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조 달러라는 돈이 어딘가에 늘어났다가 계좌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는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미국의 은행들이 그냥 연준에다 맡겨 했던 거를 연준에 맡겨진 돈을 야 그거 정부한테 빌려줘 그래가지고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게 줄어들었다 그냥 깔끔하게 설명이 됐네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여갈피에 거기 예치했던 돈을 빼가지고 국채 입찰에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잔고는 지금 거의 2천억 불 제가 더 빌려줄 게 없어. 이제 많이 내렸죠. 내렸으니까 이제 뭐 큰일 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게 여기 이제 좀 이따가 대응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많이 정부 부채를 끌어다 써서 결국적으로 요 꼭지를 마무리 드리면은 원래 정부 부채 한도가 31조인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거 여기서 다 써버리고 한도 초과했으니까 트럼프가 딱 이제 정권을 잡아서 뭘 하려고 그랬더니 답답한 거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일론 머스크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어마어마한 지대한 공헌을 해서 이제 부른 것도 있지만 딱 맞는 게 있어요. 딱 시작하면은 비용 절감하고 사람 자르는데 전 세계 또는 미국에서 가장 전문가가 일론 머스크다. 그쵸. 트위터 인수하고서 80%를 바로 감원하는 걸 보고서 와 이거는 엄청난 사람이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DOE라는 정부 효율화 부서를 만들죠. 그래서 연방 정부 예산을 이건 기사에 난 거예요, 그냥 2조 달러 정도 줄일 목표다. 목표. 이거 말도 안 되죠. 이제 6조 몇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 2조 달러 줄이면 미국이 안 돌아가는데 실제 이제 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앞으로 계속 보실 거잖아요. 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DOG이네. 도지. 도지네요. 그래서 감축할 것 같아요, 많이. 2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못해요. 제가 보기엔 5천억 달러 하면 많이 하는 건데.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왜냐하면 사회보장에 관련한 이런 예산들, 보험 예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공무원을 자르는 걸로 이제 방향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요? 국방비 감축.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압박하는 게 나토를 가만히 보니까 나토들이 전체 나토의 국방 예산이 1.3조 달러예요. 그리고 이제 1조 달러를 미국이 대고 있어요. 미국의 자체 예산 포함입니다. 그래서 70%를 미국이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미국의 비중을 줄이고 너희가 니네가 지금 쓰는 게 더 내 이런 거지. 지금 보니까 GDP 2%가 안 되더라고요. 폴란드가 2% 훨씬 넘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5%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3%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것도 기사의 내용 그냥 발췌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700조 원이 이제 거친다. 감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비용을 줄여서 그 다음에 어디다 주냐? 그거는 이제 기업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라는 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은 기업이 해라. 여태까지 바이든은 소비자들한테 한 거예요. 돈 주고 그 다음에 뭐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돈을 써라라고 갔던 건데 지금은 이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늘려라 이런 이제 주체가 좀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 트럼프가 딱 정부 들어와서 보니까 이 통장에 돈이 이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관세해가지고 세금 좀 걷어야겠다. 그렇죠. 이게 0.6조 달러 최대. 그 다음에 야 이거 쓰는 돈을 그만 써라. 일로 와서 좀 줄여봐. 2조 달러 얘기했지만. 글쎄 뭐 이게 1조 달러 정도 된다 치고 그리고 나토한테도 그만 써 이렇게 하면서 좀 줄일 수 있는 거 등등 이런 걸 감안해 보면은 어쨌든 줄이려는 노력을 이제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돈이 남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아는 거는 세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아하. 그래서 6%포인트 정도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면은 네. 그게 한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세랑 퉁칠 수가 있어요. 근데 관세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만큼 이제 돈이 거치느냐는 봐야겠죠. 네, 봐야겠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 이제 그대로 이해하면 네, 네. 미국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세금 덜 걷고 그렇죠. 저 밖에 있는 나라한테 세금 걷어서 네. 이런 식의 이제 접근 방식이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하반기에 왜 안 좋아지냐 이 얘기하다가 이제 좀 많이 제가 네. 너무 많이 흘러갔는데 네네. 요약하면은 1, 2, 3 다시 이민 고용? 고용 나빠지고 이민. 소비 조금 둔화되고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이제 소비 지출 여력이 조금 이제 얇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동성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된다.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당장은 정책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 이제 시되기 시작하는데. 아하. 그래서 제가 하반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계속 이제 고용 맞고 장벽 맞고 돌려보내는 것도 하반기의 영향이 더 클 거고 그 다음에 관세 영향도 하반기의 영향이 더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하반기에 미국이 빠그라지느냐? 아,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대로라면. 네, 네. 안 좋은 것밖에 없는 그 것 다음에 같은데. 트럼프한테 카드가 없다면 그러면 아주 안 좋은 거죠. 경기 네, 침체죠. 네, 네.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 아, 그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가 가진 카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게 연준의 밸런스 시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주 보셨을 거예요. 뭐 전문가들이 워낙 자주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보면은 이거 다 거덜내서 노란색이? 잖아요. 노란색이 이제 초과의 역RP입니다. 역RP였으니까 은행들이 예치한 건데 이게 참고로 요것도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TGA 정부 통장. 그러니까 연준의 예금 통장이 몇 개 있는데 네. 노란색은 은행 통장, 네. 녹색은 네. 정부 통장. 네. 그러니까 세금 거치면은 일로 올라. 이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게 이제 세금이 이제 4월 달이랑 9월 달에 걷거든요.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세금 거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쓰는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이게 연전의 밸런스 시스템인데 여기서 보면은 네. 요게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 이 빨간 건 뭐냐면은 지준율. 초과 지준입니다. 초과 지준. 초과 지준. 여기 보시요. 익세스 리저브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초과 지준이 과거에는 보시면은 한 2조 달러 정도 됐어요. 2조 달러 미만이었어요. 네, 네. 자, 지금은 죄송합니다. 3조 지금은 3조 달러 정도. 3.2조 달러예요. 아. 근데 왜 초과 지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원래 은행들한테 한 10% 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라, 보유하고 있어라. 연준에 연준한테 예치해가지고. 맡겨놔라.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맡겨놓을 필요는 없는 게 다 있는 게 사람들이 은행에서 소비를 하고 쓰고 빌리고 또는 찾아가고 하는 거 보니까 전체 10% 이상을 안 가져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0배의 레버리지를 쓰는 게 은행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이 10이면은 10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죠.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 비중은 약 13%예요. 13%. 높아. 과거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손이 좀 안 써지는데 네.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 10% 정도면 괜찮았고요. 19년에는 8%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은 줄여주면 되는 거네요.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유동성이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얼마나 돈이 있고 활발하게 돈 돌리느냐의 문제인데 연준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맡겨놨다는 거죠. 보통 한 10%만 맡기면 되는데 뭘 13%나 맡겨놨어. 이런 이제 구조인 거고 이걸 좀 그만 덜 맡겨도 돼라고 얘기하면 가지고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돈이 풀려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과 지준이라는 게 초과란 단어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2020년에 그거를 없앴어요. 맞아요. 그 한도를 없애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과 지준이라는 표현은 계속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남아 있는 돈이고 은행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는 트럼프 공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할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도 통화 유통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가진 마지막 카드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규제가 풀어지면서 유동성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M2가 이게 파란색이 M2고요. 네네. 총통하고요. 요게 이제 유통 속도예요. 학교 유통 속도. 그런데 아직도 요 코로나 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죠. 속도가. 예. 그래서 유통 속도는 1년에 통화가 몇 바퀴 도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예, 총 통화가 1년에 몇 바퀴 도느냐인데 코로나 때는 안 돌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회복은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회복할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이제 신용의 스코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네. 파이코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700점짜리면 대출이 안 나갔는데 700점짜리한테도 대출 해주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민간 쪽에서 규제 완화하면서 또는 기업의 투자를 진작하면서 기업도 많이 빌려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순환을 가져가서 하반기에 이제 어떤 방어 역할을 할 거다. 왜냐면은 경기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면은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리 생각보다는 빠를 거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파월한테. 약간 웃긴 얘기인데 이거 가능성 높습니다. 네, 트럼프가 파월한테 하반기부터 금리를 빠르게 내려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왜냐하면 경기 둔화되는 게 보이고 논판 페이리를 그렇게 나빠주는데 뭐 파월도 버틸 게 없잖아요. 실제로 나빠지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시장하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네네.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믿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미국이 한 차례밖에 안 내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면 물가 올라간다. 물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차라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혀 반대고요. 오히려 세 차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 왜냐하면 아까 그런 이 논리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세를 조금밖에 안 하고 뭐 조금밖에 안 매기고 이러면은 경기 둔화는 별로 안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시나리오를 보면서 저는 기준점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고 그런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은 네. 요게 미국의 저의 생각이랑 완전 똑같아가지고 갖고 온 차트. 네. 미국 1년을 봤을 때 상반기가 지금, 좋고 지금 딱 6천이잖아요. S&P 네네. 500이 상반기에 7천 한번 7,000 찍는다. 찍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15%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어. 그런데 요게 제가 그린 게 아니라 펀드 스트레이트의 톱니가 그린 건데 쟤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그냥 그대로 네. 갖다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것 때문에 시장하고 다른 생각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거나 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아니야 나 내릴 거다 이런 생각이신 네, 거고요. 하반기에 빠르게 내릴 수 있다. 하반기에 빠르게 내릴 수 한 있다. 번보다는 빠르게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네네. 지나놓고 보면은 2023년 말에는 금리를 갑자기 그때 11월, 12월 달에 파월이 금리 인하 엄청 많이 할 것처럼 해가지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3월부터 당장 금리 인하할 것처럼 막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9월 돼서 했었고 그렇죠. 네. 올해는 또 반대로 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12월 달에 딱 겁을 줘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막 좀 금리 인하 많이 했네.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경기지만 트럼프의 압박도 트럼프의 압박도 있을 거다. 네.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미국은 마무리할까요? 네네.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생각은 네. 조금 네. 뷰가 네. 좀 다른 뷰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국내 시장은 저희는 이제 뭐 글로벌 경기 보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아예 그냥 짧게 드릴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국장을 틀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좀 틀렸어요. 저는 미국 시장이 좀 한국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개가 이제 틀린 부분은 미국 보고 이제 이런 예측을 하잖아요. 매크로 보면서. 그런데 반도체가 좀 생각보다 빨리 꺾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정치 불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공약 자체가 한국한테 특히 불리한, 네. 이머징 마켓에 불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코스피의 포워드 PER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PER이 9배 미만으로 떨어진 거를 저희가 20년간 블룸버그로 그려보니까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네. 네, 평균적으로는 4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가장 길게 8개월이 머문 때가 2018년도가 있었다. 네. 네,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4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리고 벗어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밸류 스탁. 한국은
싼 국가입니다. 네. 싼 국가고 퍼포먼스도 형편없는 국가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제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되고 또 금리 인하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 차 때문에 그동안에 달러 강세로 갔던 일변도의 그 모습이 서서히 EM에 언더웨이트 해놓은 EM을 너무 줄였다 우리. 네네. 야 저기도 좀 좋은 거 있는데 야 중국에 보면은 딥시크도 있고 뭐 하는데 중국 기업들도 좋은데 그러면서 EM으로 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때 한국 시장이 아웃퍼폼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네. 하반기가 좀 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EM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때, 네, 달러 강세가 네. 완화될 때. 완화될 때. 네. 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미국이 경기 둔화 이 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주식 수급도 이렇게 좀 보니까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네. 정말요? 네. 네. 중국 이제 뭐 한국도 지금 이게 국내 이제 그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 설정 원본, 해외 설정 원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펀드에 국내 펀드에 가입한 게 빨간색 선이고요. 해외는 뭐 훨씬 더 많죠. 네. 그래서 서학개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국내의 누적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건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아직은 나쁘니까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인들이 많이 샀다가 네. 지금 또 빠져나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그래서 상황이네요. 쏠림이 좀 심하다. 해외로만 해외 너무 투자로 많이 갔다. 쏠림이 너무 많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당연한 달러 강세 요인은 금리 차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장기 투자자들은 반드시 달러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는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약세는 가봐야 맥스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추세 상승. 그래서 S&P 500은 언제 사도 항상 신고가가 나는 그런 지수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자산의 50%를 미국인들이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거 중에 제일 뭐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이거는 유엔에서 예측한 34년, 10년 뒤에 미국의 인구 증가율과 그 다음에 젊은 인구 비율. 네. 압도적으로 미국이 1등입니다. 여기가 0이니까요. 그러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가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여기는 감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여기 있죠. 아이고. 네. 네. 일본은 안 봐도 되고 중국도 여기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가장 젊은 국가고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그 다음에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달러라는 통화 환율은 위안화 대비, 엔화 대비, 유로화 대비입니다. 유로화 여기 위안화, 엔화 다 여기 처박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가 10년 놓고 봐도 그냥 디폴트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달러로 해서 채권을 갖고 계실 건지 주식을 갖고 계실 건지 이런 것만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달러를 샀다가 뭐 원화를 바꿨다 이거는 손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나간 게 너무 쏠렸긴 했지만 뭐 나가신 건 그냥 달러로 놔두셔도 된다. 뭐 좀 약해지더라도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네요. 그러다가 뭐 전쟁이라도 나도 또 달러 강세.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용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제 큰 그림에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들어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빅테크 투자를 많이 하시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 좀 무게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딥시크 이슈도 있었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딥시크 얘기는 한 뭐 일주일 내내 네. 너무 많이 이제 다뤄졌고 이제는 뭐 여러분이 딥시크 얘기 나오면 딱 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네, 충분히 네. 알아 이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저희 회사에서 딥시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이 난리가 나기 전부터 딥시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요? 예, 네.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고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리. 그냥 이거는 여러분도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이런 네, 거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희가 딥시크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 AI를 통해서 저희가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AI 및 퀀트를 해서 AI 퀀트 펀드라는 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AI 부분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나타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주 급증, 뭐
인기 판매 뭐 또는 뭐 증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은요 네. 주가가 3, 6, 9개월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걸 다 검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검증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많은 기업들의 다 볼 수는 없으니. 그런 그 모든 뉴스를 다 끌고와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끌고오고 네이버에서도 끌고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끌고오는데 저희가 GPT를 썼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토큰 단위로 이제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토큰을 갖다가 쓰니까 비싼데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제 와서 대표님 제가 딥시크라는 걸 찾았는데 진짜요? 그게 예. 작년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초? 1월 달 와, 초입니다. 올해 초에? 예. 딥시크를 찾았는데 이게 비용 20분의 1입니다. 0.24달러입니다. 20분의 1.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네네. 설명을 네네네. 한 5분간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자, 원리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약간 각오로 가서 CPU와 GPU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다 아시지만은 네. 더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GPU라는 개념을 생각해냈기 때문에 젠슨 황이 엔비디아가 시총이 거의 3조 달러가 넘고 예, 그렇게까지 뭐 1위를 넘보는 그런 회사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발상의 전환이었고 설계의 차이였거든요. 이게 똑같이 딥시크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먼저 GPU, CPU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만한 이제 한 뭐 1000평짜리 논이 있다고 칠게요. 한국에 이 1000평짜리 논이 있는데 가을에 수확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시켜봤더니 하루 종일이 걸려요. 그랬는데 이제 전문가를 이제 뽑은 거죠. 그게 이제 CPU예요. CPU에서 코어가 아이코어 뭐 2, 3, 5, 7 이렇게 막 계속 발전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논을 별을 이렇게 배 나가는데 이거를 보통 사람보다 10배 속도로 시켜봤어요. 네.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2시간에 끝냈다. 2시간에 끝냈다. 네. 그리고 뭐 낫도 티타늄으로 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여태까지 CPU의 발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GPU는 뭔가요? GPU는 병렬. 쉽게 이야기하면 다시 논으로 가겠습니다. 이 1000평의 논을 1000명을 불러요, 그냥. 저 같은 사람 1000명을 불러요. 쭉 줄 세워요. 그 다음에 자 시작하면은 한 3분이면 다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떼거지로 가가지고 쭉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2시간에 할 CPU의 역할을 3분 동안에 1000명이 한번 쑥 배워버리고 퇴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병렬 처리, 발상의 전환인 거죠. 네. 미친 듯이 하나에 올인을 했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이랬는데 그래픽 카드를 처리하고 게임의 그 빠른 속도에 움직이는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설계 디자인을 한 GPU가 생겼고 이게 바로 AI 칩으로 해서 이 혁신을 갖고 온 거죠. 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대로 다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자 보면은 챗GPT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또는 메타의 라마 모델 다 똑같이 CPU의 모델과 비슷한 컨셉을 따르고 있었어요. 뭐냐 신의 두뇌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AGI를 해야 되니까. AGI를 해야 되니까 한 AI가 걔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PU처럼 계속 투자를 해주고 전산 투자하고 GPU 빠른 거를 박아줘가지고 그렇게 속도를 가속화시켜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학습의 결과를 뭘 물어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궁금하거나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할까요? 너무 전문가였구나. 네, 너무 전문가고 한 사람이 머리에 뇌가 터져가고 있는 정도의 천재를 신의 두뇌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천문학도 좀 보니까 세계의 별이 몇 개인지 세 보니까 은하계라는 은하가 조개가 있고요. 은하계마다 조개 이상의 별들이 있어요. 경의 별이 있는데 챗GPT는 그 경의 별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게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딥시크로 넘어가겠습니다. 딥시크가 그러면은 이 논에다가 한지처럼 딥시크의 설계는 완전히 다르다 이 얘기인데 뭘 했냐 하면은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어요. 전문가 그룹.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능도 있고 과학도 있고 바이오 그다음에 의학, 과학
국방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서버를 여러 개로 나눠서 너는 A라는 AI는 그것만 공부해라. B는 B만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학습량이 2년밖에 안 되는 회사잖아요. 네네. 엄청 빠른 속도로 동시에 모든 걸 학습을 하니까 아하.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2년 만에 이 GPT를 따라잡게끔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되느냐 하면요. 누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아까 그렇게 이제 영역별로도 나눌 수 있고 비즈니스별로 제조업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뭐 더 세분화해가지고는 뭐 자동차로도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여행업, 뭐 서비스업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행 관련한 거야. 그러면 그쪽 서버로 보내면 돼요. 그 게이트에서 그걸 빠르게 보내고 빠르게 대답을 받으면 되죠. 네. 굳이 그거를 신의 머리에 거기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는 게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 교수님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짜잘짜잘한 계산이 많은 것들은 그냥 초등학생 100명 해가지고 풀어버리면 초등학생이 더 빨리 풀 수도 있는 것처럼 네네.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야도 있으니 이걸 잘 섞으면 이게 발성이 완전히 전환인 거죠. 네, 설계 자체가 설계 달라요. 자체를 처음부터 이것이 달랐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MOE라고 부르는데 아까 DOE가 아니라 MOE인데 네.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라는 단어 그쵸. 그 방식을 전문가를 좀 섞어 넣어서 예, 그거가 이제 실질적으로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보통은 과학자들이나 뭐 기술자들이 프로그래머들이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연구를 다 더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중국 애들은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설계도를 다시 그렸냐라고 보면은 미국 탓이에요. GPU 안 주잖아요. GPU AC 당초 할 GPU 수가 안 없으니 주잖아요. 앞으로도 안 줄 거고 좋은 거 안 줄 거니까 네. 이런 제한된 싸구려 GPU, 싸구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한된 GPU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화를 갖추면서 AI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뭐 더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가속화 모델을 쓴 거거든요. 가속화 모델은 창업자 자체가 사실은 프리퀀시 트레이딩하는 얘가 이제 그 헤지펀드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네, 딥시크 창업자가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 모델을 사용한 것도 가속화 모델이고 여기 복잡한 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디자인의 변화 자체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딥시크가 나왔던 이게 판을 깨는 발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발명의 어머니는 필요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편해야 발명한다. 이런 것처럼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도 불편하니까 GPT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 뭔가 만들어야 돼서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투자에는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워낙 다 스마트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함의는 뭐냐면은 아까 저희 회사 말씀드렸잖아요. 원가가 굉장히 싸졌어요. 원가가. 네. 사실상 개인이 느끼는 거는 별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PT 또는 뭐 제미나이는 공짜인데 그냥 물어볼 거 뭐하러 딥시크에 물어봐? 디스크 별로야.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기업들이 API 물려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행사가 이걸 한다 그러면은 그 여행에 좋은 상품들을 끊임없이 추천해주기 위해서 또는 네이버 상품에서 그 네이버 상품을 추천하려고 그러면은 끊임없이 AI가 추천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뭐를 샀고 뭐가 필요한지를 추적해내야 되는데 네. 그걸 사람이 못하니까 그걸 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이 사는 비용이 네. 챗GPT는 너무 비싸고요. 그 딥시크는 너무 싸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네이버한테는 원가 절감이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미국의 많은 그 서비스 업체들, AI 업체가 아니라 AI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활용을 회사들. 해서 서비스하는 업체들. 왜 SaaS라고 부르잖아요. 네, 사스. 네, SaaS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는 뭐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도 있고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도 있고 팔란티어 뭐 실적 잘 나왔다는데 그런 회사들도 다 그런 AI가 필요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죠?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더 많은 AI가 출연을 할 건데 싸게 쉽게 쓸 수 있다라는 네. 게 하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여기까지는 약간 이제 상상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디바이스 업체들의 파워가 좀 커질 수 있다. 디바이스 업체들의 플랫폼과 디바이스.
그래서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샘 알트먼이 갑자기 한국에 왔는데 카카오를 왜 만나지? 그러게요. 카카오 주가 쩔인데. 그런데 카카오는 그쵸. 우리나라 1위의 SNS 뭔가 하겠죠. 네. 네. 그래서 빨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시크 오니까 이제 긴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오픈 AI도 긴장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비용이 떨어지는데 둘째로는 디바이스라는 거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다시 정통으로 가서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이 그 디바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 피지컬 AI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휴머노이드 만들어가지고 막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애들이 머리에 다 AI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좀 멀리 있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재밌고 멀리 있고 이래서 투자하면 재밌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처로서는 재미없지만은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죠. 맞아요. 네, 지금은 AI 기능을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많은 이 AI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진화한 스마트폰들이 탑재돼서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우리가 많이 팔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세계를 장악한다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힘의 균형이 그전에는 삼성이 야 구글 우리한테 꼭 줘야 돼 이게 아니고요. 네. 삼성이 이제 팔짱 끼고 우리 어떤 거 쓸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네. 이제 그 판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서비스가 이제 탑재되어 있을 이제 디바이스, 소위 말하면 디바이스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디바이스를 누가 가지고 있고 쥐고 흔들고 있느냐. 결국은 소비자한테 갈 때 내가 만든 이 디바이스 통하지 않으면 안 될걸?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딱 잡고 있는 디바이스 혹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추가하면은 네. 삼성도 전략을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보면은 중국은 어차피 중국의 오포, 비보 등 너무나 좋은 스마트폰 업체가 많으니까 이미 거긴 뺏긴 시장이고 유럽도 일부 뺏겼지만은 삼성이 고가 모델 F라고 꼭 그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삼성폰을 많이 쓰게끔 뭐 인도라든지 이런 쪽 집중 공략해가지고 그 파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많은 AI를 지금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잘 팔리는 건 아닌데 교체 주기를 앞당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 주기를 앞당겼을 때 우리가 AI를 엄청난 서비스를 탑재하면은 AI 때문에 이제는 교체해야겠네라고 했을 때 애플로 바꿀까 삼성을 바꿀까 했을 때 애플의 파일을 뺏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변을 좀 많이 넓혀놔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시장은 어떤 주도주가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초기에는 이제 HBM 그래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어요. 그런데 딥시크 이후로 좀 주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주도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조선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기기도 관심이 계속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바이오도 있는데요. 이제 그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섹터들이 좀 기회가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제 저도 자꾸 바뀌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냥 지금 주도주가 계속 당분간은 제 주도주라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고부터 해볼게요. 재고. 재고부터. 이런 섹터들은 조금 이제 재미없을 것 같은 거를 먼저 보면은 일단 뭐 잘 알고 있는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경기 민감주를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 정유, 철강 이런 데들이나 자동차도 좀 애매합니다. 관세까지 있고 이래서 그 약간 제외가 되죠. 관세 때려 맞는 데들도 약간씩 제외가 되죠. 자동차나 수출 업체들, 제조 업체들 이런 것도 그렇죠. 반도체는 하반기에 돌아설 것 같다는 얘기들이 쏠쏠이 들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엔비디아를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AI는 계속 갈 건데 AI를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주는 이런 제조 기반의 회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딥시크 때문이 아니고요. 가격 정책 때문에 그래요. 너무 GP 마진 75%를 지금 엔비디아가 과금을 해서 그렇게 벌고 있는데 계속 가주기가 좀 쉽지 않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젠슨 왕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원하여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줄이 기니까 줄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 정책을 일단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제품만 올려놓고 후속 제품들을 똑같이 성능 좋았었는데 그전 거에 비해서 그런데도 가격을 반으로 낮춰주잖아요. 수급이 맞으면은 엔비디아의 가격은 떨어질 거고요. 주가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HBM을 공급하던 회사들도 이제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는 좀 애매하다. 그런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저거 빼니까 한국의 시가총액 큰 것들이 다 빠지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남은 게 뭐냐? 그러면 관세 피해 없고 그런 이제 제조업에서 그런 정책상의 피해 없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약간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런 쪽들이 될 것 같고요. 바이오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처럼 공연하고 음반 내고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인터넷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사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그 다음에 CDMO도 있고, 마침 중국에는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뻗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AI는 어떻게 되느냐? AI 제조 인프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쪽은 둔화가 되는데 실질 기준으로 인프라가 다 둔화가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AI가 싸지고 이렇게 됐을 때 딥시크 때문에 더 싸지고 서비스가 싸지면은 더 많은 사람이 쓸 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전력난은 계속 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송배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싼 감은 있어도 추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좀 찍어준 답안지 같은 경우는 뭐 국방 관련한 거나 아니면은 조선업체, 그래서 조선은 뭐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이랑 한국이 투탑인데 중국은 이제 아웃이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의 국방비를 줄이려고 그러면은 많은 동유럽 또는 유럽 또는 뭐 사우디 등등의 국가들이 늘려야 돼요, 군비를. 네. 이거는 뭐 트럼프가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는 한국에 그러한 방위 업체들의 제품을 살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방산까지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도주가 변한 게 네.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AI 소프트웨어 하나 정도 추가됐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이제 하나씩 지워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안 지우신 거를 순서대로 보면은 조선, 네. 방산, 네. 그리고 전력 인프라, 네. 그리고 이제 HBM 뭐 관련된 뭐 이런 네.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 네. 뭐 엔터, 네.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짚어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코스피에서는 좀 정답지가 좀 정해진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느냐, 어떻게 단가를 낮추느냐, 그리고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셨으니까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 하나만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경기도 나빠질 것 같고 이런데 주식을 계속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로 투자하실 거면요, 그냥 S&P 500 같이 그런 안전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신뢰가 되는. 왜냐하면은 전 세계의 혁신을 이끌고 가는 AI들이 다 미국에밖에 없잖아요. 테슬라고 뭐고 다 거기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하나하나 사는 거는 이제 어려울 때는 지수로 대신 플레이하면 되는 거고, 국내는요 대신 저희는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는 아주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큰 회사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지수 가지고 많이 수익 내는 것보다는 그런 작은 업체들 또는 시총이 작지만은 다이나믹하게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으니까 종목 플레이는 재밌게 올해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장기 투자할 것들은 사실은 샀다 팔았다 하기보다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늘 존재하거든요. 지수가 빠지건 뭐 아니면은 가끔씩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네. 계속 증설해 가면서 수주 계속 받아나가면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기업을 사신다고 생각하지 뭐 주식을 사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하면은 올해도 한국은 재밌는 시장이 종목 단에서는 될 것 같고요. 지수 단에서는 뭐 미국이 좀 더 좀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투자랑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